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죠? 이 동영상을 보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추석 명절인데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참 뜻깊은 우리 명절이죠. 예, 어떻게 즐겁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자,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부동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추석 이후 부동산 무엇이 궁금한지 제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이것이 궁금하다. 그 전에 세미나 공지할게요. 9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고요. 추석 이후 반드시 선점해야 할 재개발 지역 공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추석 이후 시장과 추석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추석 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이 변곡점이 왔으니 1월, 2월 달에 무조건 투자를 할 분들은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못 하셨죠, 많이들. 예,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남들과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심리니까요. 하지만 추석 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추석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점해야 될 부동산 투자 지역,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착순 10명이고요.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강의 후에. 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 과연 어디를 선점해야 될지, 그리고 추석 이후에 우리한테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분들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 우리 시청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5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추석 이후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게 제 판단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정부의 대출 규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규제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게 근데 왜 규제가 시작됐을까요? 원래 현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인데 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밀리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규제 완화인데 왜 이제 본격적인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느냐, 완화를 뛰다가.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놀랍게 지금 급격하게 뛰고 있는 이 주택 가격 때문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지금 뛰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2, 3년 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뒤면은 집값이 폭발하는, 초급등하는 그런 폭등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서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정부에서는 이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막 오르기 시작하고 계속 너무 오르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 그렇다면은 꺾일 때까지라는 것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럼 과연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꺾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숨고르기로 들어갈 거예요. 숨고르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 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살 사람들이 지금 좀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가격도 약간
정말 뭐 미미하게 약간 하락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이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 진행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이 되지만 이 숨고르기 장세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태 우리 부동산 역사가 얘기해 줬듯이 지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대출 규제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규제를 계속 해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규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시장이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하더라. 그래서 다시 오르더라.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력한 그런 대책들, 뭐 대출 규제도 물론이거니와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 전부 다 중과를 때려서 한마디로 집을 못 사게끔 했지만, 그렇다면은 당연히 집값이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반대로 역대급으로 지난 정부 때 올랐잖아요. 이것이 바로 규제 대책의 효과입니다. 규제 대책의 효과는 이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그런 효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후 시장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대책들이 나와봐야 이거는 결국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간에 효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움츠릴 거예요. 규제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는 좀 관망해야 되지 않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 만일수록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파트 시장이 막 오르면서요, 이 재개발 시장도 같이, 재개발 시장의 빌라들도 같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2달 전만 해도 지역마다 매물이 넘쳐났었는데 그 매물들이 지금 자취를 감춰서 다 지금 매매가 되고 물건들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물건을 찾으려도 찾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이 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물건을 찾아서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시점은 이 역발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이 좀 위축되고 숨고르기 장세가 시작되더라도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 잘 봐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그분들보다 위에 재테크 투자로서 더 많은 그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미국발 금리 인하가 9월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9월 달에 시작된다고 결정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크게 미칠까요?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미국발 금리 인상. 이게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미국의 기준금리 뭐 내리면 우리도 따로 내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양적 긴축 정책이었어요. 양적 긴축 정책.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9%대로 올라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고 뭐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 시중에 남아도는 그 유동성, 즉 돈을 흡수를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된다. 돈을 못 쓰게끔. 금리를 올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했죠. 과격하게.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는 보통 0.25%, 또 내릴 때도 0.25%씩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0.5% 뭐 빅스텝이니 뭐 해가지고 0.5%, 0.75 울트라 스텝인지 0.75씩 막 올렸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돈을 갖다 흡수를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자. 한데 지금 물가가 2%대에 미국도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2%대, 목표가 2%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9월 달에 양적 긴축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됩니다. 유동성이 커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커지게 된다. 유동성이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인하가 됐을 때는 유동성이 커져서 돈이 시중에 많이 돌게 된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것은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시장. 대표적인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영향이 어떨까요? 상당히 크죠.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요, 우리는 한 달 후인 10월 달에 인하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야흐로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같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 실물 자산,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된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크게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지금 어떤 대출 규제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한 템포 늦어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시장에 지금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약발이 안 맥힌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리 대출 규제를 해서 시장을 좀 잠재우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영향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부의 규제 대책의 약발은 사실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들이 훨씬 더 큰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상승 추세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상승 추세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올라가다 주춤했다 올라가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질문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전세가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제가 판단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예측이잖아요. 근데 제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된 예측을 먼저 해왔어요. 2013년도가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계속 예측을 해왔고, 지난해 올해도 먼저 예측을 제가 해왔습니다. 시장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 예측은 전세가는요, 올해 그 가을 시장이, 이 추석이 지나고 가을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올해 전세가는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이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전세가는 계속, 매매가는 조금 주춤주춤하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는 전세가가 오르는 걸 떠나서 오히려 전세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년이.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는 무조건 내년 말까지는 전세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결국은 이겁니다. 신규 주택, 새롭게 짓는 아파트 있죠. 신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 신규 주택하고 그리고 이 다주택자 규제 있죠. 다주택 규제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 취득세 때문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중과는 일단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일반 세율로 유예를 하고 있죠. 하지만 취득세가 이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이 세는 다주택자들이 내 집, 그러니까 즉 100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채는 내가 살고 99채는 월세를 놓든지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사실은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죠. 지난 정부에서 주택이 필요가 없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끄트머리에, 지난 정권 끄트머리에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대책을 막 내놨잖아요. 상기 신도시도 만든다 그러고. 자, 그래서 지난 정부의 공급을 너무 안 해서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서 이 신규 주택이 지금 공급 부족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이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내년까지는 계속 전세란이 오히려 내년에 걱정될 정도로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이 안 나오고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좀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요. 자, 저희 영상 부디의 한수 영상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대세라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냥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건 메리트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일단 첫 번째로 추세,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된다. 시장의 흐름이 상승 흐름인지 하락 흐름인지. 두 번째로는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이 어떤 걸로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 정책 방향이 정부에서 한마디로 주력해서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정책 방향이 지금 뭐예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빠른 속도로 지어서 공급을 빨리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두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우리는 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측으로 가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거꾸로 가면 절대 안 돼.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우리는 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니까 지금 대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를 사지 왜 재건축 아파트를 사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재개발을 투자를 하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투자 이익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이익의 크기.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 이익의 크기.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단계가 하나만 앞에 있는 거 빼고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가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단계마다 절차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것도 없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대. 그러면은 가격이 뜁니다. 왜? 재건축 하려고 하나 보다. 그쵸? 동의서를 막 걷어요. 동의서를 막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가 구역으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가격 또 뜁니다. 조합 설립이 됐다. 가격 또 뜁니다. 자, 이런 단계마다 뭐 사업 시행인가가 되면 가격 또 뛰고 단계마다 가격이 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요. 초기 단계엔 투자금이 최소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이 최소화됩니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투자금이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는 게 1순위죠.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단계마다 오르는 걸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신축 아파트, 다 지어진 신축 아파트 이걸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이 전 단계, 신축은 거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단계. 신축이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는 가격이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안 올라 있을까요? 이미 다 저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는 꼭대기에 올라 있는 그 최고의 금액으로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미리 선점해서 그 지역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걸 대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갑자기 동의서를 막 걷는데요. 동의서. 그럼 가격이 일단 뜁니다. 많이는 안 뛰지만 뛰어요, 일단. 동의서를 다 걷었어. 동의서를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합 설립이 됐다. 결론은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 뭐 조합 설립 하잖아요.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 가격도 뜁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지정이 완전히 됐다. 가격도 뛰어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의미는 이미 다 오르는 만큼 올라 있는 걸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테크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물론 내가 돈이 많고 여력이 되면은 돈이 한 20억 있어, 현금이. 그러면 새 아파트 사면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든지 불려가야 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구축 아파트. 자, 구축 아파트가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려면은 30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30년을 만약에 30년이 29년이 됐어. 29년. 그러면은 그냥 1년 정도만 되면 30년이 되잖아요. 1년 정도만 되면 30년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9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곧 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24년 됐다거나 20년 된 아파트 있죠. 이거는 재건축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격도 물론 아무래도 싸겠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려는 건 어떤 거예요? 28년, 29년,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 물론 거기에 전제 조건은 사업성이에요. 무조건 사업성. 이런 사업성 있는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재건축 아파트나 그 다음에 재개발의 초기 단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나 이제 막 아주 시작했거나 이런 곳을 투자해야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재테크 처음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고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도 시기적으로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진작에 할 걸 지금 해도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잘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재테크를 처음에 할 때 유의할 거는 일단 시장 상황을 봐야 돼. 지역이 어디에 투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 이건 흐름이에요.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지 상승 추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는 건지 이건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금리를 막 인상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그렇죠. 대출 규제가 막 나오고 악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막 이런 그 어떤 시장에 좋은 그런 신호들이 계속 있을 때 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상승 흐름으로 가느냐 하락 흐름으로 가느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갈 때 우리는 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큰 그림이에요. 이게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을 보는 거예요. 정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정책 방향이 가리키는 게 뭐냐. 거기를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이거를 일단, 인지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 좋은 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여간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나와야지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이 열심히 빨리빨리 하자, 동의서도 걷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중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추가 부담금을 막 7억씩 8억씩 낸다든지 5억씩 6억씩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 안 해. 아유, 우리 안 해. 돈이 어디 있어? 그거 낼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 2년 반 동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이 원자재 값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공사비에 반영이 되면은 실제로 아파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비를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런 현장에 그런 건설 회사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라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무조건 투자해라. 이거는 망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2년 반 동안 약간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동안은 어떤 방향으로? 입지가 아무리 나쁘고 외곽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업성만 나오면 어떡한다? 건설사에서 달려든다. 사업성이 나와서 돈벌이가 되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업성 좋은 지역. 무조건 외곽이든 중심이든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제일 좋은 쪽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성이 관건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로 추석 이후 잠깐 들어갈 거예요. 그게 몇 달, 뭐 길어봐야 몇 달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움츠려 들어요. 이거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는데 좀 가야지. 뭐 투자하려고 했다가 조금 미뤄보자. 미루고선 좀 상황을 지켜보자. 근데 상황 지켜보다가 제대로 투자한 사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투자하기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은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전세 매매 시장 중에 동반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전세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전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매로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2012년도부터 시장 예측을 먼저 해왔거든요. 계속. 많이는 못하고 최소한 1년 후의 시장까지는 제가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늦어도 아무리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2025년 12월 달까지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뭐 정고점을 넘어 깼다. 지금 뭐 강남 서초 정고점 뭐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고요.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1억, 2억 비싼 가격에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의 가격을 알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저도 못해. 그렇게 되면은 똑같죠,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투자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추세 흐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사업성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남들보다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25일 특별 세미나입니다. 추석 이후 반드시 선점해야 될 재개발 지역 공개.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역발상 마인드로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제 강의에 오셨던 분들한테 늘상 예전부터 드렸던 얘기죠. 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부끄러움을 없애고 주저하지 마라. 트럼프네요. 미국 지금 대선 지금 막상 막하라고 하네요. 미국.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부끄러움을 없애고 주저하지 마라.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가지고 투자 못 하거든요. 그 생각은 깊게 하되 빠르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추석 특집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